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대북 제재안 그 주요 내용 그리고 그 효과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이제 조금 전 바로 전해드렸던 그 최룡해 중병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굉장히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이 공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최룡해가 공식 석상에 한 2주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전에도 이미 작년에 이 좌천이 돼가지고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복권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안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혹시 최룡해가 특별 임무를 받고 대남 도발이라든지 특별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렇게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 지난번에도 다리가 너무 가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인상을 주었었는데 역시 지금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저렇게 다리가 안 좋았다면 그동안 못 나온 것도 역시 저 불편함이 도지거나 또는 다른 부분에서 또 아파서 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관절염 등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YTN이 지난주에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근이죠. 황병서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역시 중병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모습이 좀 공개가 됐어요. 예, 저도 이제 화면에서 봤는데 최룡해는 저렇게 동영상 걷는 모습이 나왔지만 황병서의 경우에는 사진, 김정은 뒤에 서 있는 사진만 공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봐서는 얼만큼 아픈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황병서도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 허리가 안 좋다는 말도 있었고 작년에 외국에 나가서 수술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룡해를 포함해서 황병서도 나이로 보면은 거의 70대 가까운 나이고 또 실제 2인자라고 하는 그 부담이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김정은 앞에서 황병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한 발 앞서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있었고 젊은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입을 가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그만큼 황병서가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황병서에게도 굉장히 심한 심리적인 압박 또 바로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북한이 저런 화면을 공개한 것은 지난 화면이고 또 정사진에 불과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최룡해와 황병서에 대한 이상설이 자꾸 보도되고 북한 내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 보도가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저걸 내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 두 사람 2인자 자리를 뭐 다퉈왔던 또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의 권력이 어떻게 교체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유엔 안보리 제재안 채택이 이제 임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이 그동안은 좀 변수가 됐었는데 러시아가 이번엔 또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원래 러시아의 어떤 이게 좀 입장만 정리가 되었으면 벌써 이제 통과됐을 건데요. 러시아가 다소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내세우는 것은 내용 자체를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부 간 협의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제 속내를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안 초안 자체가 사실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가지고 만들었던 안이거든요. 러시아는 상당히 좀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는 일종의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도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좀 시간을 끌게 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이 힘을 좀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경제적 측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물론 이제 중국과의 대부분 이 경제 교류를 하고 있지만 또 상당수가 또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에 있어서 북한 지역이라는 걸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무역도 하고 그다음에 선박을 통해서 이 화물도 철도나 선박을 통해서 화물도 운송하고 또 그 원유도 공급하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마 일부 그 문구 조정은 아마 좀 러시아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일부 문구 조정까지 하겠다라고 나서면 이제 시간이 더 앞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약에 반대하거나 또는 문구 수정을 요구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뭐 이걸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아서 시간을 많이 끌거나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지금 구도 자체가 미중 주도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은 그냥 도장이나 찍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원래 러시아는 구소련, 원래 지금 북한이라는 존재를 잊게 만든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과 함께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위치 속에 늘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면 아마 푸틴으로서도 김정은에게 미연이 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역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러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의 입지도 좀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예. 작용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엔 안보리의 이제 대북 제재안이 이제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또 이제 결정을 해서 합의안이 마련이 됐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좀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시간 끌기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미양국이 이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라고 표현한 결의안의 초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네,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이제 북한 광물 거래도 또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북 항공유 공급도 제한이 됐고요. 북한 선박의 전 세계 입항 금지,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비행 금지, 그야말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에서 북한이 가장 아프게 느낄 만한 조치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번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내용 중에서 실제적으로 북한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물 거래 자체를,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의 광물 수출 자체를 막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석탄을 비롯해가지고 연간 한 13억 달러를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 수출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 광물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 광물 자체의 수출 자체를 좀 중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그 이 선박에 대해서 화물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의무화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제적으로 대수출이 관련돼 가지고 화물이 검색되면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북한의 돈줄 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재 조치 들어간 것도 있지만 항공유, 즉 이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 공급 자체를 좀 중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항공 작전에 문제가 되겠지만 민간 항공 차원의 운행에도 좀 차질이 생길 걸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려 항공이 중국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주 9회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잠깐 가지고 혹시 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보면 사실은 1월 빼고 북한이 고려 항공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주로 이제 베이징하고 심양, 그다음에 예. 블라디보스톡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엄청난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항공유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 민간 항공 자체가 운행이 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은행들이 북한의 그 지점을 개설하거나 거래하는 자체가 좀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북한의 은행이 주로 중국이나 해외에 나와가지고 이 지점을 개설하거나 또 외환 거래에서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북한의 해외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도 그래서 송금 자체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북한의 돈줄 제기에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제재 대상을 좀 확대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외화벌이 차원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좀 제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을 옥죄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제재안이다라는 설명이신데요. 그 광물거래, 석탄, 철, 뭐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 근데 조건을 보니까 생계 목적일 경우가 예외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계 목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애매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계 목적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중국이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미국, 한국도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김정은의 통치 자금, 다시 말하면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자금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지 북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고통이 가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공감대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것이 생계 목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이 생길 수 있고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생계 목적이냐 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 재량권이 각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엔 제재위원회의 담당자가 일일이 수출 상황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광물 수출입에 있어서도 북한이 이건 우리 어디에 그 생계 목적을 위해서 이건 그 비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중국도 그래 그렇다면 해. 그리고 국제사회 유엔에다가 우리 이건 생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외다. 예. 이렇게 하면 그만큼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것이 나온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인데요. 또 하나, 항공유는 이제 막았지만 원유 수입을 또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돈줄 죄기에는 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북한이 실제적으로 원유에 도입하는 경로를 보면 중국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단동에서 시리즈를 통해서 들어가는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북한의 원유는 선박을 통해서 러시아나 그 다음에 중국 또 다른 국가에서 일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항공료에 대해서 금지를 했지만 실제 이제 기름 원유 자체가 이거는 항공료, 이거는 그러면 다른 목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기름의 양은 좀 줄이겠지만 원유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북한에 얼마나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다소 좀 실효성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유 자체를 항공유 목적이라도 좀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에 실제적으로 뭐 항공 작전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간 차원에서의 고래 항공의 운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름 자체가 북한에 안 들어가면 북한의 산업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타격은 안 되겠지만 기름 자체를 줄임으로써 북한에 전체적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금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북한 인력들이 이제 뭐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 외화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빠졌다는 것. 이번 대북 제재안의 구멍이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역시 앞서 얘기했듯이 생계, 민생과 관련된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해외 근로자 송출을 통해서 약 한 3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에게는 숨통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해외 근로자 송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격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좀 더 많은 인원이 나가서 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국
우리 그 미국이라든지 서방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로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 들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 버는 돈이 그 근로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인권 탄압과 착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앞으로 이번에 결의안에는 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양자 차원에서 또는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조치로 앞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예, 추가 조치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중 접경 지역에는 뭐 중국 기업을 통해서 남한과 거래하는 또 그런 북한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이던 때, 그러니까 지난 24일이었죠. 북한이 남한과 손잡고 일하는 그 사업을 중단하라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예, 또 현장에 보면 중국 현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중국,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단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교역 사업하는 것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중국 법인을 내 가지고 중국 기업 이름으로 북한하고의 주로 섬유라든지 이렇게 인가공 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기업하고 합작으로 중국의 법인을 내가지고 한중 합작 기업이 북한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 겉으로는 중국 기업하고 북한이 교역한다고 돼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묵인하면서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 좀 제재 조치를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기업과 관련된 중국 기업을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압박하더라도 자기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좀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결속시켜야 되고 단속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교류지만 중국 기업을 통해서 한국 기업과 교류한다는 자체를 좀 차단해가지고 북한 내의 주민들의 어떤 그 동요, 그다음 체제 결속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결국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논의 어떻게 보면 이 초강경 제재안 효과를 낼지 이 여부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빈문을 열어놓으면 결국에는 또 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김정은에게 뼈아픈 조치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중국이 입장을 바꿔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명분과 원칙 하에 이제 이번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초강경수의 조치가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의무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의무를 국제사회,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잘 성실하게 지켜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들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좀 북한에게는 느슨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조치가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이 원칙대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해 줘야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게 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 현재 내부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중국과 러시아에게 물밑으로라도 이것을 뭔가 좀 풀어달라.
다시 말하면 드러나지 않게 뭔가 뒷거래.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창구가 아닌 비공식 창구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 그만큼 김정은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고 김정은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뭔가 대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예. 그런 판단이 앞선다면 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소탐 대시를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태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발 이제 충실히 좀 이행을 하는 모습으로 좀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